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20 반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항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9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20 반항. 놈들이 나를 어쩌려고 행장을 꾸리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유치장 밖으로 룩사꾸를 지고 나오니 조 형사가 고랑새를 양팔목에 채우려고 한다. 나는 고랑새를 거절한다. 무엇 하려고 고랑새를 채우는 거요? 뛰어갈 기력도 없고 또 도망갈 필요도 없어. 뿐만 아니라 요 모양 요 꼴로 이 천지에 어디로 갈 곳이 있겠소? 말하니 조 형사는 반항한다고 발길로 찬다. 분기에 분연히 그놈의 형사의 얼굴을 받아버리고 그냥 앞으로 그놈과 함께 쓰러진다. 그러자 다음 순간 다른 보안소원들이 달려들어 마구 발길과 주먹이 함부로 달려든다. 나는 그놈들에게 이 청벼락을 맞을 놈 같으니 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고함을 지른다. 그네들은 여러 놈이 달겨들어 나의 두 팔목에다 어거지로 고랑새를 채운다. 그리고 그냥 나를 추럭에다 얹어놓는다. 놈들의 발길과 주먹으로 나의 얼굴에는 코피가 흐르고 팔다리에 여러 곳에서 터져 피가 나와 옷에 베인다. 정신에 매를 맞아 얼떨떨하다. 추럭은 달린다. 어느새 나의 집 앞을 달린다. 내 집을 지나갈 때 어쩐지 소름이 복받쳐 목구멍이 꽉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는다. 저 집에서의 해상은 홈 스위트 홈이었다. 또 청춘들이 행복하게 자라났었다. 그립고 정다운 가족들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었다. 8.15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의 군적으로 저 집은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는 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비극의 주인공처럼 최후를 끝마쳤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저 집의 등대처럼 비치던 어머님은 사남매를 고이 길렀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 바닥을 보고 너무나 슬픈 전락의 시집의 마지막 참담한 페이지를 뒤진다. 저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흩어지고 저 큰 집만이 임자도 없이 홀로 만신창이가 되어 애로운 바람만 일고 있을까? 뒷뜰에 우거진 나무들이 옛날의 기억을 부른 듯이 나를 아는지 흔들고 있다. 나와의 마지막 영이별이라 푸른 손수건처럼 펄펄 날린다. 저 나무와 저 집과 더불어 살던 모든 이야기가 머리에 가득 차면서 소름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엉엉 통곡이 나온다. 나는 그 나무와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바람으로 쳐다본다. 나무나 집이 아주 보이지 않는다. 아, 나의 생이 이제는 종말을 지은 것 같이 까마득하다. 사람은 하늘 아래서는 자유와 평등하다고 말들은 번지르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동서남북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가? 장맛비에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성천강에 만세교를 자동차는 달린다.
영영 내 생전은 함흥은 마지막인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졸여든다. 도대체 이 추록은 급속도로 달리는데 나를 어디로 어쩌려고 데리고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병산맥의 높은 연봉은 여름빛이 흘러 더욱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다. 지평선 아득히 전개되어 있는 함흥평야는 추록의 급속력에도 한 끝 없이 계속되어 퍼져나온다. 나는 짐짝같이 추록 아래서 누운 채 붕글러 있었다. 장마 뒤의 길이라 추록은 진종일 털컥털컥 뛴다. 그때마다 나도 바람 빠진 공처럼 뛴다. 도무지 누워있을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앉는다. 푸른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남하하는 추록은 쌩쌩 내려 쪼이는 햇빛 따가운 연옥 같은 그 속을 종일 달린다. 저녁 때였다. 추록은 원산 중심부를 달렸다. 나는 두 팔목에 쇠고랑 채인 채로 운전대 뒤에 섰었다. 시가지 양쪽에는 원산 시민들이 누구의 출영인지 도열하고 있다. 시가지 아스팔트 길 위에는 일반 통행이 없는 고요한 거리를 우리 추록은 달린다. 나는 묶인 두 팔을 들면서 떠드니 도열한 시민들도 나의 소리에 같이 호응하며 깃발을 흔들며 소리로 나의 소리에 맞장구 친다. 나도 그이들도 그저 뭣도 모르고 보안대원은 나의 소리를 제지시킨다. 추록은 해안통 막바지 쪽으로 달리고 달린다. 운전대에 앉았던 보안대원이 내려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고 찾는다. 이제는 종점인가 보다. 이곳저곳을 물으면서 추록은 미루에서 방황한다. 추록은 또다시 반환하여 원산 중심가를 달린다. 아까부터 길가 양쪽에 늘어선 도열은 아직도 누구의 출영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대로 서 있다. 나는 또 이 도열에 대하여 소리를 질렀다. 미친 사람처럼. 자동차는 송도원 가까이에 어떤 건물에 멈춘다 라고 챕터 1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들이 나를 어쩌려고 행장을 꾸리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유치장 밖으로 륵사꾸를 지고 나오니 조용사가 고랑새를 양 팔목에 채우려고 한다. 나는 고랑새를 거절한다. 무엇하려고 고랑새를 채우는 거요? 뛰어갈 기력도 없고 또 도망갈 필요도 없소. 뿐만 아니라 요 모양 요 꼴로 이 천지에 어디로 갈 곳이 있겠소? 말하니 조영사는 반항한다고 발길로 찬다. 분기에 분연히 그놈의 형사의 얼굴을 받아버리고 그냥 앞으로 그놈과 함께 쓰러진다. 그러자 다음 순간 다른 보안소원들이 달겨들어 마구 발길과 주먹이 함부로 달려든다. 나는 그놈들에게 이 청벼락을 맞을 놈 같으니 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고함을 지른다. 그네들은 여러 놈이 달겨들어 나의 두 팔목에다 어거지로 고랑새를 채운다. 그리고 그냥 나를 추록에다 얹어 놓는다. 놈들의 발길과 주먹으로 나의 얼굴에는 코피가 흐르고 팔다리에 여러 곳에서 터져 피가 나와 옷에 베인다. 정신에 매를 맞아 얼떨떨하다. 라고 챕터 120을 열고 있는데요. 조시훈 형사가 행랑을 꾸리라는 말에 따라 룩색을 챙겨 나오니 조영사가 수갑을 채우려 했던가 봅니다. 하우는 내가 도망갈 힘도 없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수갑을 완강히 거절하자 조영사는 발길질을 하면서 강제로 채우려 했던가 봅니다. 하우는 일전에도 한 번 몸싸움이 있었던 관계라서 이번에도 치받았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보안소원들이 합세하여 마구 짓밟아 코피도 터지고 여기저기 피가 흘러 옷에 베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결국 수갑을 채워 트럭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니 당해낼 도리가 없는 노릇이죠. 하루 주먹밥 3덩이로 연명했으니 기골이 장대한들 베겨낼 겨를이 없었겠지요. 여기서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따르지 않고 거역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분기라고 하는 것은 원통하여 일어나는 분한 기운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연히 했는데 떨쳐 일어서는 기운이 세차고 꿋꿋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청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의 벼락이란 뜻으로 뜻밖의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거지라고 하는 것은 억지의 비표준으로서 생각이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거나 잘 안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떨떨했는데 얼떨떨의 비표준으로 갑작스러운 일이나 복잡한 일로 몹시 어리둥절하고 멍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럭은 달린다. 어느새 나의 집 앞을 달린다. 내 집을 지나갈 때 어쩐지 소름이 복받쳐 목구멍이 꽉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는다. 저 집에서의 해상은 홈, 스위트 홈이었다. 또 청춘들이 행복하게 자라났었다. 그립고 정다운 가족들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었다. 8.15란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의 군정으로 저 집은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는 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비극의 주인공처럼 최후를 끝마쳤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저 집의 등대처럼 비치던 어머님은 사남매를 고이 길렀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 바닥을 보고 너무나 슬픈 전락의 시집의 마지막 참담한 페이지를 뒤진다. 저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흩어지고 저 큰 집만이 임자도 없이 홀로 만신창이가 되어 외로운 바람만 일고 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 보안부 인근에 하운의 집이 위치해 있었기에 금방 집 앞을 트럭은 지나쳤던가 봅니다. 집 앞을 지나치면서 주마등처럼 오만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란 예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어머니며 곱게 자란 오남매의 달콤한 유년 시절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추억되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대대로 지주의 집안으로서 지역의 유지로 살았으나 8.15 해방과 함께 소련 군정이 지배하면서 몰락한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주인 잃은 고래등 같은 집만이 흉가가 되어 묵묵히 지키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대대로 이어온 조상에게도 죄를 짓는 심정이었겠지요. 여기서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복받쳐 했는데 마음속에서 세차게 일어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란한 가정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던 재력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해변이나 섬, 방파제 같은 곳에 높게 세워 밤중에 항로의 위험한 곳을 표시해 주는 탑 모양의 구조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남매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구성된 형제 자매를 뜻하는데 하우는 본인을 포함하여 2남 3녀였으니 5남매가 맞으므로 사남매는 5타거나
본인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순탄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담한 했는데 몹시 슬프고 괴로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신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이나 실패 따위로 마음이 심히 상하여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뜰에 우거진 나무들이 옛날의 기억을 푸른 듯이 나를 아는지 흔들고 있다. 나와의 마지막 영이별이라 푸른 손수건처럼 펄펄 날린다. 저 나무와 저 집과 더불어 살던 모든 이야기가 머리에 가득 차면서 소름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엉엉 통곡이 나온다. 나는 그 나무와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바람으로 쳐다본다. 나무나 집이 아주 보이지 않는다. 아, 나의 생이 이제는 종말을 지은 것 같이 까마득하다. 사람은 하늘 아래서는 자유와 평등하다고 말들은 번지르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동서남북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가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의 집은 신장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네요. 트럭 위에서도 하운의 집 뒤뜰에 나무며 화초들이 훤히 보인다고 하니 말입니다. 나무와 화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환송하는 듯하다고 하니 얼마나 슬프고 쓸쓸한 마음이었을까요? 소름이 가득 차 속으로 엉엉 울었다고 하니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예감에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눈물바람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니 진행자도 괜시리 고향 생각이 나며 마음이 울적해지네요. 세상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탓하고 있네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파라다이스겠지요. 여기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까마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어서 아득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번지르했는데 윤기가 있고 미끄럽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치장하거나 매만져 꾸밈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꾸밈새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에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성천강의 만세교를 자동차는 달린다. 영영 내 생전은 함흥은 마지막인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졸여든다. 도대체 이 추록은 급속도로 달리는데 나를 어디로 어쩌려고 데리고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함경산맥의 높은 연봉은 여름빛이 흘러 더욱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다. 지평선 아득히 전개되어 있는 함흥평야는 추록의 급속력에도 한 끝 없이 계속되어 퍼져나온다. 나는 짐짝같이 추록 안에서 누운 채 궁굴러 있었다. 장마 뒤의 길이라 추록은 진종일 털컥털컥 뛴다. 그때마다 나도 바람 빠진 공처럼 뛴다. 도무지 누워있을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앉는다. 푸른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남하하는 추록은 쌩쌩 내려 쪼이는 햇빛 따가운 연옥 같은 그 속을 종일 달린다. 저녁 때였다. 추록은 원산 중심부를 달렸다. 나는 두 팔목에 쇠고랑 채인 채로 운전대 뒤에 섰었다. 시가지 양쪽에는 원산 시민들이
누구의 추령인지 도열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을 태운 호송 트럭은 하운의 고향인 함흥의 상징물인 성천강과 만세교를 건너서 함흥 시내로 진입하였는데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 어쩌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함경산맥에 펼쳐진 연봉은 여름빛으로 생생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함흥평야는 장마 뒤라서 길은 울퉁불퉁하여 누워있던 하운은 짐짝처럼 굴러다녀서 앉았다고 하네요. 짙푸른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달리던 트럭은 원산 시내로 들어섰는데 하운은 운전석 뒤에서 서서 가는데 원산의 고관 대작이 납시였는지 환영 인파가 길거리에 도열하여 있다고 전하네요. 하운은 이리저리 많이도 끌려다녔던가 봅니다. 여기서 성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신흥군과 북청군의 경계인 금폐령에서 발원하여 신흥군, 영광군, 함주군 등을 지나 함흥시를 통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세교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흥시 서쪽에서 함흥평야를 관료하는 성천강을 가로질러 가설된 교량으로서 발룡산 낭민루 아래에 있는 이 다리는 함흥명승의 하나로 조선 역대 군주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태조가 만세교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육감으로 미리 느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함경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북도의 중앙을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은 산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져 있는 산봉우리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득히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매우 멀게 느껴지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함흥평야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의 성천강, 금진천, 하류 유역에 전개된 평야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진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으며 일부 영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장소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맞이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쭉 늘어섬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아스팔트 길 위에는 일반 통행이 없는 고요한 거리를 우리 추럭은 달린다. 나는 묶인 두 팔을 들면서 떠드니 도열한 시민들도 나의 소리에 같이 호응하며 깃발을 흔들며 소리로 나의 소리에 맞장구 친다. 나도 그이들도 그저 뭣도 모르고 보안대원은 나의 소리를 제지시킨다. 추럭은 해안통 막바지 쪽으로 달리고 달린다. 운전대에 앉았던 보안대원이 내려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고 찾는다. 이제는 종점인가 보다. 이곳저곳을 물으면서 추럭은 미로에서 방황한다. 추럭은 또 다시 반환하여 원산 중심가를 달린다. 아까부터 길가 양쪽에 늘어선 도열은 아직도 누구의 추령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대로 서 있다. 나는 또 이 도열에 대하여 소리를 질렀다. 미친 사람처럼. 자동차는 송도원 가까이에 어떤 건물에 멈춘다라고 챕터 120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운을 호송하는 운전기사와 호송원은 아마도 정확한 지리를 잘 몰랐던가 봅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원산 시가지로 접어드는데 지나갈 때 도열했던 환영객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방문자가 도착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하운은 갈 때와 마찬가지로 환영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니 환영객들이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따라했다고 하네요. 물론 호성원은 제재를 했다고 하고요. 하우는 심술궂게 어깃장을 놓은 것이겠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하운의 성격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불의에 대해서는 반골적인 기질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트럭의 종착지는 송도원 가까이에 있는 어느 건물에 멈추었는데 형무소가 아닐까 싶지요. 여기서 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도열은 많은 사람이 쭉 늘어섬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맞장구라고 하는 것은 나무말에 그렇다고 덩달아서 호응하거나 동조하는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려서 못하게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원산으로 가는 해안가의 행정구역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종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나 버스 따위가 운행되는 일정 구간의 맨 끝이 되는 지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로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섞갈리기 쉬운 길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거나 빌린 것을 도로 돌려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강원도 북부 원산만 연안에 있는 시로서 1946년 9월 함경남도에서 강원도로 편입되었고 도 소재지도 철원에서 원산으로 옮겨졌다 합니다. 1961년 3월에는 송화동을 송흥동에 통합시키고 송화동은 폐지되었으며 춘성동, 철산동, 봉수동의 일부를 분리 통합해 봉춘동을 신설했다 합니다. 송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해수욕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4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21 파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2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